할머니, 저는 정소은입니다. 한미영의 딸이에요. 저는 법정에서 증인석에 섰습니다. 22년 전 당신들이 죽이려 했던 그 아기가 바로 저입니다. 판사님이 물었습니다. 증인, 어떻게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4년 11월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버스 정류장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는데 폭우가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소은 22살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고 지금은 장학금과 편의점 알바로 버티며 살고 있었죠. 버스를 기다리는데 정류장 구석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노숙자 할머니였고 비에 젖어 온몸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모두 외면했습니다. 저도 그냥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발이 멈췄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우산을 할머니에게 씌워드리고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버스 정류장에 쓰러진 분이 계세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저는 할머니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할머니를 치료하는 동안 간호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보호자세요? 아니요, 그냥 길에서 쓰러진 분을 모셔왔어요. 보호자 연락처 찾아보셨어요? 저는 할머니의 소지품을 받았습니다. 낡은 지갑 하나뿐이었고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비닐에 쌓인 사진 한 장만 들어 있었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여자의 사진이었는데 비닐 덕분에 비에 젖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뒤집어 봤습니다. 흐릿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2년 11월 15일 소은이와 함께 마이너스 엄마.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생년월일이었습니다. 2002년 11월 15일 바로 제가 태어난 날이었죠.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갓난아기. 이 아기가 저일까요? 고아원에서 받았던 제 유일한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똑같은 아기 사진이었습니다. 똑같은 베네 저고리를 입고 있었고 똑같은 포즈였습니다. 이게 저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이 할머니는 누구실까요? 왜 제 사진을 가지고 계신 걸까요? 간호사가 다시 왔습니다. 환자분 상태 안정됐어요. 근데 신원 확인이 안 되네요. 네.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요, 처음 봐요. 하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울렁거렸습니다. 이 할머니와 저 사이에 뭔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계속 지켜볼게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고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아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런데 왜 저는 고아원에 있었을까요? 이 여자는 누구실까요? 그리고 이 할머니는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다른 곳에 갈 곳도 없었지만 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새벽 3시쯤 할머니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저는 간호사를 불렀고 의사가 와서 할머니를 확인했습니다. 괜찮아요. 내일쯤 깨어나실 거예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편의점에 연락해서 하루 쉰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깨어날 때까지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다른 환자들의 보호자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오는 사람들, 도시락을 싸오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곁에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 깨어나세요. 제발. 저는 할머니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왜 제 사진을 가지고 계셨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저와 관련이 있다면 제게도 가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었습니다. 22년 동안 혼자였던 저에게 가족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병원과 학교를 오가며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아침에 병원에 들러 할머니 상태를 확인하고 오후에는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다시 병원으로 왔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은 이해해 주셨습니다. 소은아, 가족이 아프면 당연히 곁에 있어야지. 괜찮으니까 병원 잘 다녀와. 가족. 그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제 가족일까요? 사흘째 되는 날 오후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저는 달려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셨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고 저를 보더니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소은아?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 보는 분인데 어떻게 제 이름을 아시는 걸까요? 할머니, 저를 아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손이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소은아, 소은이가 맞니? 정말 소은이가 맞니? 네, 저 정소은이에요. 근데 할머니는 어떻게 저를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할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깨어나셨네요. 의사 선생님 부를게요. 의사가 와서 할머니를 진찰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상태 많이 좋아졌어요. 며칠만 안정하시면 퇴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의사가 나가고 저와 할머니만 남았습니다. 할머니, 저를 어떻게 아세요? 할머니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소은아, 할머니가 너를 22년 동안 찾았단다. 22년? 그래. 내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할머니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름은 차정혜란다. 그리고 너는 할머니 손녀야.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녀? 뭐? 그래. 할머니 딸 한미영이 내 엄마고 너는 할머니 손녀야. 저는 사진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지갑에서 나온 그 사진을요. 이 사진 속 여자가 제 엄마예요? 할머니가 사진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내 엄마 미영이야. 참 예뻤지. 그럼 제 엄마는 어디 계세요? 할머니의 눈빛이 슬퍼졌습니다. 미영이는 내가 태어나던 날 돌아가셨단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셨다고요? 그래, 교통사고였어. 내가 태어나던 그날.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22년 전 내 엄마 미영이는 정원그룹 장남 정재혁과 결혼했단다. 좋은 집안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남자는 폭력적이었어. 내 엄마를 때렸고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났지. 내 엄마는 참고 살았어. 하지만 임신을 하고 나서는 달라졌어. 임신. 그래, 너를 임신했을 때 내 엄마는 도망치려고 했어. 너를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임신 9개월의 몸으로는 어려웠지.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했단다. 사고. 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 소은아.
시댁에서 사람을 시켜 일부러 낸 거였어. 숨이 멎었습니다. 일부러 사고를 냈다고요? 그래. 내 엄마가 도망치려는 걸 알았던 거야. 그래서 없애버린 거지. 손이 떨렸습니다. 내 엄마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 하지만 너는 살았단다. 응급제왕절개로 간신히 살아났지. 할머니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병원으로 달려갔어. 내 엄마는 이미 죽었고 너는 인큐베이터에 있었지. 작고 약한 아기였어. 하지만 살아있었어. 할머니는 너를 데리고 도망쳤어. 시댁 사람들이 너까지 없애려 할 거라는 걸 알았거든. 할머니가 너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지. 할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힘이 없었어. 정원그룹은 경찰까지 동원해서 할머니를 쫓았고 친정어머니가 손녀를 유괴했다는 누명을 씌웠어.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는 쫓기는 신세가 됐어. 너를 안고 이 골목 저 골목 숨어 다녔지. 하지만 오래 버틸 수 없었어. 할머니가 제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너를 고아원 앞에 둘 수밖에 없었어. 그게 너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 할머니, 미안하다, 소은아. 할머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내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할머니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22년 만에 알게 된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버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지켜지기 위해 고아원에 맡겨진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 엄마는 저를 지키다 돌아가신 거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 할머니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소은아, 할머니가 너를 고아원에 두고 갈 때 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었어. 작은 담요에 쌓여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내 이름을 적은 쪽지와 사진 한 장을 함께 뒀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얼굴을 봤지. 소은아, 미안해. 할머니가 꼭 다시 찾으러 올게 하고 말했어. 할머니. 하지만 할머니는 너를 찾을 수 없었어. 정원그룹에서는 할머니를 범죄자로 만들었거든. 유괴범으로. 할머니가 경찰서에 가면 바로 잡힐 상황이었지. 할머니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숨어 살았어. 거리에서, 쪽방에서, 이름도 없이. 하지만 매일 너를 생각했단다. 어디서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건강할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저는 울면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오늘은 왜 노숙자 차림으로 계셨어요? 할머니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매년 11월 15일 내가 태어나고 내 엄마가 돌아가신 그날. 할머니는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해. 22년 전 너를 지키지 못했던 그 모습으로. 왜요? 속지 않은 마음이야. 내 엄마한테, 그리고 너한테. 할머니가 너희를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매년 그날만큼은 낡은 옷을 입고 거리를 걷는단다.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내 엄마가 사고 났던 그 동네를 걷고 있었어. 22년 전 그날처럼 비가 오더구나. 그래서 더 슬펐나 봐. 그만 쓰러지고 말았지. 할머니, 그런데 너를 만난 거야. 22년 만에. 내가 할머니한테 우산을 씌워줬을 때 할머니는 의식이 흐릿했지만 느낄 수 있었어. 이 아이가 우리 소은이구나 하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할머니를 안아줬습니다. 할머니, 저 여기 있어요. 저 잘 자랐어요. 할머니가 찾으러 오실 때까지 잘 버텼어요. 할머니가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래. 잘 자라줘서 고맙다, 소은아. 할머니가 너를 지키지 못했는데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며칠 후 할머니는 퇴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근데 혼자 계시면 안 돼요. 누가 옆에서 돌봐드려야 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모실게요. 할머니를 데리고 갈 곳은 제 원룸뿐이었습니다. 작고 낡았지만 우리 둘이 지내기엔 충분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같이 지내요. 소은아, 미안하구나. 할머니가 이렇게 신세를 지게 되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야말로 할머니 만나서 행복해요. 원룸에 들어와 짐을 풀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2개를 사왔고 할머니와 마주 앉아 먹었습니다. 소은아, 넌 지금 뭐 하고 있니? 대학교 4학년이에요. 내년에 졸업해요. 전공이 뭐니? 경영학이요. 장학금 받아서 다니고 있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혼자 참 고생했구나. 아니에요. 전 괜찮았어요. 고아원 선생님들도 잘해주셨고 친구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사실은 외로웠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있는 걸 볼 때마다, 명절 때마다, 생일 때마다 외로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이불을 나란히 깔고 누웠습니다. 작은 원룸이라 침대가 하나뿐이었고 할머니께 드리고 저는 바닥에 이불을 깔았습니다. 소은아, 할머니가 바닥에 잘게.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괜찮아요. 불을 끄고 누웠는데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은아. 네. 할머니가. 사실 할 말이 있어. 뭔가 심각한 목소리였습니다. 뭔데요? 할머니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회사를 하고 있단다. 네. 회사요? 그래. 22년 전 너를 고아원에 둔 뒤 할머니는 숨어서 살았어. 하지만 그냥 숨어만 있을 수는 없었지. 너를 찾으려면 힘이 필요했거든.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폐지를 주우며 돈을 모았어. 몇 년 동안 모은 돈으로 중고차 한 대를 샀지. 그걸로 장사를 시작했단다. 장사요? 중고차 매매. 처음엔 작았어. 하지만 할머니는 악착같이 일했어. 너를 찾으려면 돈이 필요했고 힘이 필요했거든. 저는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중고차로 돈을 모았어. 그리고 자동차 부품 사업을 시작했지. 작은 공장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지금은 꽤 큰 회사가 됐단다. 얼마나 큰데요? 연 매출 5천억 정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5천억. 이요? 그래. 청해산업이라는 회사야.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노숙자 차림으로 쓰러져 계셨던 할머니가 그런 큰 회사를 운영하신다니요. 그런데 왜? 노숙자 차림으로?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한테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소은아. 너를 찾는 게 할머니 평생 소원이었어. 매년 그날만큼은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었어. 가난하고 힘없었던 그때로. 할머니, 내일 할머니 회사에 가보자.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22년 만에 만난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의 숨겨진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게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대단한 할머니가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옷장에서 깔끔한 정장을 꺼내 입으셨습니다. 어제까지 낡은 옷을 입고 계셨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단정하고 품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완전 달라 보이세요. 회사 가려면 이렇게 입어야지. 저도 제일 괜찮은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할머니 회사에 가는데 너무 허름하게 입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거리를 지나 한 건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청해산업본사. 20층짜리 건물이었고 입구부터 웅장했습니다. 로비에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고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정말 할머니 회사예요? 그래, 할머니가 20년 동안 일궈온 곳이란다.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 아저씨가 할머니를 보고 깊이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응, 수고해. 회장님. 할머니가 회장님이셨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인 2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회장실이라는 팻말이 보였고 비서실 직원들이 할머니를 보고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출근하셨습니까? 응, 다들 수고해. 오늘은 중요한 손님이 계셔서 왔어. 할머니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소은이야. 오늘부터 회사에 자주 올 거니까 잘 부탁해. 안녕하세요. 직원들이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궁금한 표정들이었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이었고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책상 뒤에는 할머니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공장 준공식 사진, 수출의 탑 수상 사진 등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할머니가 소파에 앉으라고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소은아, 앉아라. 할머니가 이야기 좀 더 해줄게.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22년 전 할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 딸을 잃고 손녀마저 두고 와야 했으니까. 그때 할머니는 생각했지. 이대로는 안 된다. 힘을 키워야 한다. 소은이를 찾으려면 그리고 정원그룹한테 맞서려면 힘이 필요하다고.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폐지를 주었어. 새벽부터 밤까지 거리를 돌아다니며 폐지를 모았지. 사람들이 할머니를 보고 수군거렸어. 저 할머니 미쳤나봐 하면서. 하지만 할머니는 신경 쓰지 않았어. 너를 찾아야 했으니까. 저는 할머니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폐지를 주어서 300만 원을 모았어. 그 돈으로 고물 중고차 한 대를 샀지. 그리고 장사를 시작했어. 낮에는 중고차를 팔고 밤에는 폐지를 주었어. 할머니, 10년이 지나니까 돈이 좀 모였어. 그때 할머니는 결심했지. 이제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겠다고. 자동차 부품 공장을 차렸어. 작은 공장이었지만 할머니는 밤낮 없이 일했어.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악착같이 일한 이유는 딱 두 가지였어. 하나는 너를 찾는 것, 또 하나는 정원그룹한테 복수하는 것. 복수? 뭐? 그래. 내 엄마를 죽인 놈들, 너를 빼앗으려 한 놈들한테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지. 하지만 그러려면 힘이 필요했어. 돈도, 지위도, 영향력도. 할머니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 이제 청해산업은 연 매출 5천억대 기업이야. 정원그룹보다 크지. 정말요? 그래. 정원그룹은 연 매출 3천억 정도야. 할머니가 더 큰 회사를 만든 거지. 할머니가 미소 지었지만 슬픈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이야. 내 엄마는 돌아오지 않고 너는 22년 동안 혼자 자랐는데. 할머니, 그때 비서가 노크를 했습니다. 회장님, 임원회의 시간입니다.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할머니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소은아, 할머니가 회의 좀 하고 올게. 너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금방 올게. 네, 할머니. 할머니가 나가고 저는 혼자 회장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서울 시내가 발 아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할머니가 읽어낸 거였습니다. 책상 위에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의 사진이었는데 바로 제 엄마였습니다. 병원에서 봤던 사진 속 그 여자, 저를 안고 있던 그 여자였습니다. 액자를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지만 저를 낳아주신 분이고 저를 지키려다 돌아가신 분이었습니다. 엄마, 저 잘 자랐어요. 할머니도 만났고요. 걱정 마세요. 1시간 뒤 할머니가 돌아왔습니다. 소은아, 기다렸지? 미안해.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제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은아, 할머니가 제안이 하나 있어. 제안이요? DNA 검사를 해보자. 법적으로 확실히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DNA 검사요? 그래. 우리가 친손녀와 할머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야. 나중에 정원그룹을 고발할 때 필요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할머니. 그날 오후 우리는 병원에 가서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소은아, 일주일 후에 결과 나오면 할머니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야. 움직인다고요? 정원그룹을 고발할 거야. 내 엄마를 죽인 살인 사건으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학교를 다니고 할머니는 회사를 다녔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일어나 아침을 먹고 할머니는 회사로 저는 학교로 갔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사는 느낌이었습니다. 22년 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병원으로 와주세요. 할머니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결과지를 건네주셨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친손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할머니는 결과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은아, 이제 확실해졌구나. 너는 정말 할머니 손녀야. 네, 할머니. 저도 울었습니다. 법적으로도 확인된 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소은아, 이제 할머니가 움직여야 할 때야. 정원그룹 고발하시는 거요? 그래.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내 엄마의 억울함을 풀어줘야지. 다음 날 할머니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저도 함께 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역 근처에 있었고 유명한 형사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차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네, 변호사님. 이번에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말씀하세요. 할머니가 22년 전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딸의 죽음, 교통사고의 진실, 그리고 손녀인 저를 22년 만에 찾은 일까지요. 변호사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럼 정원그룹을 살인교사죄로 고발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22년 전 일인데 고발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인죄는 2015년에 공소시효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2002년 사건은 그 시점에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니 지금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공소시효 걱정 없이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중요합니다. 22년 전 일이니까요. 할머니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22년 동안 모은 자료들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당시 교통사고 기록, 목격자 진술서, 사고 차량 추적 기록, 그리고 정원그룹 관계자와 운전자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까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소은아, 괜찮겠니? 이제 시작이야. 네, 할머니. 엄마를 위해서라도 해야죠. 일주일 후, 우리는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였습니다.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발인은 정재혁을 포함한 정원그룹 관계자 5명이었고 혐의는 살인교사죄였습니다. 검사가 고발장을 검토하며 물었습니다. 고발인은 차정혜 씨 그리고 정소은 씨시군요. 네, 저는 피해자의 어머니고 이 아이는 피해자의 딸입니다. 22년 전 사건이네요. 증거가 있습니까? 변호사가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검사는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이 정도면 수사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날부터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2년 전 교통사고 기록이 다시 꺼내졌고 당시 목격자들이 재조사를 받았으며 사고 차량 운전자가 소환되었습니다. 정원그룹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며칠 후 뉴스에 나왔습니다. 22년 전 살인 사건 재수사, 재벌가 연루 의혹. 할머니와 함께 뉴스를 보며 저는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된 거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실까요? 괜찮아, 소은아. 이제 시작이야. 내 엄마의 억울함을 풀어줄 거야. 그날 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할머니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차정혜 씨입니까?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십니까? 정재혁입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합시다. 제 아버지였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만날 것 없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정재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정원그룹 사람들이 청해산업을 찾아왔습니다. 정원그룹 사람들이 청해산업을 찾아온 날 저도 할머니 회장실에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날따라 저를 회사에 데려가셨거든요. 소은아, 오늘 같이 있어야 할 것 같구나. 왜요, 할머니? 아마 그 사람들이 올 거야.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정원그룹에서 오셨다고 합니다. 들어오라고 해. 잠시 후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남자 3명이 들어왔고 맨 앞에 선 사람이 정재혁이었습니다. 제 아버지였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정재혁이 할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차 회장님, 오래간만입니다. 할머니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만난 적 없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번 고발건 때문에 왔습니다. 오래전 일을 왜 이제 와서 문제 삼으십니까?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살인을 처벌받게 하는 겁니다. 정재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차 회장님, 22년 전 일입니다.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법정에서 밝혀질 겁니다. 정재혁 뒤에 서 있던 다른 남자가 나섰습니다. 아마 변호사인 것 같았습니다. 차 회장님, 합의를 하시죠. 원하시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할머니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돈? 당신들보다 우리 회사가 더 큽니다. 돈이 필요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원하십니까? 합의는 없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그때 정재혁이 저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제 존재를 인식한 듯 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할머니가 대답하기 전에 제가 일어났습니다. 떨렸지만 똑바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정소은입니다. 정재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소은? 네, 한미영의 딸이에요. 22년 전 당신들이 죽이려 했던 그 아기입니다.
정재혁이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부축했습니다. 소은이, 내가 살아있었구나. 네, 살아있어요. 할머니 덕분에요. 당신 덕분이 아니라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 엄마를 죽였어요. 그리고 저까지 없애려 했죠. 하지만 저는 살았고 이제 진실을 밝힐 거예요. 정재혁이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22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제가 고아원에서 혼자 자랄 때, 할머니가 거리를 헤맬 때 어디 계셨어요? 정재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제 나가주십시오. 할 말은 법정에서 하시죠. 정재혁과 일행은 고개를 숙인 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할머니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소은아. 정말 잘했어. 저는 할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아버지를 봤지만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재혁 외 4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22년 전 사고 차량 운전자가 검찰에 출석해서 진술했습니다. 정원그룹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한미영 씨를 사고로 위장해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결정적인 증언이었습니다. 당시 목격자들도 재조사를 받았고 사고가 고의였다는 정황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한 달 후 검찰은 정재혁을 포함한 정원그룹 관계자 5명을 기소했습니다. 살인교사죄로요. 뉴스가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22년 전 재벌가 살인사건, 검찰 기소. 친정어머니와 딸, 22년 만에 복수. 할머니와 저는 뉴스를 보며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소은아, 이제 시작이야. 재판이 시작될 거야. 네, 할머니. 끝까지 함께해요.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2달 후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학교를 다니고 할머니는 회사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재판에 가 있었습니다. 재판 전날 밤 할머니가 제 방으로 오셨습니다. 소은아, 잠 안 와? 네, 긴장돼서요. 할머니가 제 옆에 누우셨습니다. 소은아, 내일 법정에서 내가 증인으로 나가야 할 수도 있어. 네, 할머니. 괜찮아요. 무섭지 않니? 무서워요. 하지만 해야죠. 엄마를 위해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고맙다, 소은아. 할머니 옆에 있어줘서. 할머니야말로 저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날 밤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잤습니다. 내일이면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거였습니다. 재판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와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정장을 입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변호사님도 함께였고 법원 앞에는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차정혜 회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정소은 씨, 어떤 심정이십니까? 플래시가 터졌지만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기자들도 많이 와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정재혁을 포함한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재혁은 고개를 숙인 채 저를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지금부터 2024 고압 1247호 살인교사 사건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02년 11월 15일 피해자 한미영 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운전자에게 금품을 주고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살해했습니다. 피고인 변호사들이 반박했습니다. 22년 전 사고입니다. 고의가 아니었고
단순 교통사고였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사고 차량 운전자의 진술서, 정원그룹과 운전자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 목격자들의 증언이 차례로 제출되었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검찰 조사에서 정원그룹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고 한미영 씨를 사고로 위장해 살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피고인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 운전자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른 증거가 있습니까? 검사가 또 다른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목격자 3명이 모두 사고 차량이 고의로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직전 피고인 정재혁이 운전자와 통화한 기록도 있습니다. 증거들이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차정혜 씨,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할머니가 일어나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선서를 하고 앉으셨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해자 한미영 씨의 어떤 관계입니까? 어머니입니다. 2002년 11월 15일 피해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어디 계셨습니까?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집에 있었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도망칠 거야. 이 사람들한테서 아기를 지켜야 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1시간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급히 병원으로 갔지만 딸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손녀는 살았습니다. 제왕절개로 간신히 살아났죠. 저는 손녀를 데리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왜 나오셨습니까? 정원그룹에서 손녀까지 없애려 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그래서 손녀를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경찰까지 동원해서 저를 쫓았고 유괴범으로 만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손녀를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손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그 후 어떻게 하셨습니까? 22년 동안 손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증인 신문이 끝나고 판사가 말했습니다. 다음 증인 정소은 씨 나와 주십시오. 제 차례였습니다. 떨렸지만 일어나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선서를 하고 앉았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어떻게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저는 비 오던 그날 밤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4년 11월 어느 비 오는 날 버스 정류장에서 쓰러진 노숙자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제 우산을 씌워드리고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 다음은요? 할머니 지갑에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갓난아기 사진이었는데 제 어릴 적 사진과 똑같았습니다. 그 사진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할머니께서 22년 동안 지갑에 넣고 다니신 제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찾기 위해 간직하신 거였죠. 검사가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그 사진이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DNA 검사 결과 차정혜 씨와 증인은 99.9% 친손녀 관계로 밝혀졌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도 제출되었습니다. 검사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증인은 22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가족이 없었고 혼자였습니다. 피고인 정재혁은 증인의 아버지입니다. 한 번이라도 찾아온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도요. 양육비를 받은 적은요? 없습니다. 저는 피고인석의 정재혁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22년 동안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몰랐고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엄마는 저를 지키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엄마를 죽인 사람입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증인 신문이 끝나고 피고인 최후 진술 시간이 왔습니다. 정재혁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모두 제 잘못입니다. 미영이를, 아내를 지키지 못했고 딸을, 소은이를 버렸습니다. 정재혁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22년 동안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없었습니다.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 살인교사 혐의는 인정하십니까? 정재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정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재판은 2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증인들이 출석하고 증거들이 제출되고 변론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고 공판 날이 왔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정재혁은 2002년 11월 15일 저 한미영을 살해할 목적으로 운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살해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교사죄에 해당합니다. 판사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 읽었습니다. 피고인 정재혁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할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을 때 할머니는 하늘을 보며 울었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이제야 내 억울함을 풀어줬다. 미안해, 늦어서. 저도 울었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판결이 나고 1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었고 곧 졸업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청해산업을 운영하고 계셨고 저는 할머니와 함께 살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소은아, 졸업하면 어떻게 할 거니?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 할머니 회사에서 일해볼 생각 없니?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하고 싶어요. 하지만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회장 손녀라서가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그게 맞지. 그럼 신입사원으로 들어와라. 다른 사원들이랑 똑같이. 정말요? 그래. 할머니가 특혜 같은 거 안 줄 거야. 다른 사원들처럼 현장에서 시작하고 밑바닥부터 배워야 해. 네, 할머니. 그렇게 하고 싶어요. 2025년 2월, 저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졸업식 날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제 졸업가운 차림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소은아,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다 내가 잘한 거야. 졸업 후 저는 청해산업 신입사원 공채에 지원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과 똑같이 서류 전형, 면접을 거쳤고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입사 첫날 저는 다른 신입사원들과 함께 신입사원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제가 회장님 손녀라는 걸 몰랐고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소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생산관리팀에 배치되었습니다. 공장 현장에서 일하는 부서였고 가장 힘든 부서 중 하나였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에 퇴근하는 일정이었고 매일 공장을 돌아다니며 생산 현황을 체크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배우는 게 많았습니다.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퇴근 후 할머니와 저녁을 먹으며 하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어땠니? 힘들었어요. 근데 재밌었어요. 그래, 천천히 배워라. 할머니가 옆에서 지켜볼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회사 생활에 적응했고 동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누구도 제가 회장님 손녀라는 걸 몰랐지만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생산관리팀에서 기획팀으로 이동했고 회사의 중장기 전략을 짜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저를 특별 대우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더 엄격하게 대하셨습니다. 회장 손녀라서 받는 자리가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할머니의 말씀이 항상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오늘도 비가 내립니다. 저는 우산을 들고 회사로 향합니다. 22년 전 그날처럼 비가 내리는 날이면 항상 그 순간이 떠오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쓰러진 할머니를 만났던 그날, 제 우산을 씌워드렸던 그 순간, 그 작은 행동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할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소은아, 왔구나. 네, 할머니.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 같이 가자. 할머니와 함께 회의실로 향합니다. 임원들이 모여 있고 저도 자리에 앉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모두가 할머니를 주목합니다. 이 아이는 정소은입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제 손녀이자 청해산업의 미래입니다. 임원들이 놀라며 저를 바라봅니다. 앞으로 소은이가 회사를 배워갈 겁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나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소은아, 천천히 배워라. 할머니가 옆에서 가르쳐 줄게. 네, 할머니. 창밖을 보니 비가 그쳤습니다. 하늘에 무지개가 뜨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 하나로 시작된 인연. 그 인연이 22년 만에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고 엄마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으며 이제 우리는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비 오는 날 우산 하나로 시작된 인연이 있었습니다. 22년 전 고아원에 맡겨진 아기, 22년 동안 손녀를 찾아 헤맨 할머니, 그리고 그들을 갈라놓았던 잔인한 진실. 하지만 우연은 운명이 되었고 그 운명은 정의로 이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노숙자 차림으로 거리를 걷다 쓰러졌지만 사실은 5천억대 기업의 회장이었습니다. 손녀를 찾기 위해 그리고 복수하기 위해 22년을 준비했던 분이었죠. 손녀는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의대생이 되어 이 이야기에서는 경영학도가 되어 할머니의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실은 22년이 지나도 밝혀졌고 정의는 늦었지만 실현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소중합니다. 비 오는 날 누군가에게 우산을 건네는 작은 친절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를 버티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